공부를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지를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요새 애들은요 한문을 진짜 몰라요. 아니 쓸 일이 없잖아요. 쓸 일이 한자 없어요. 이런 거. 예. 얼마나 모르냐면 자기 이름의 한자도 보면 몰라요. 동력 동을 몰라요. 그래서요 제가 얘가 몰라도 아무런 저의 스트레스가 없어요. 청소년 아이들한테 게임 1시간을 못하게 하면 그럼 얘네들이 공부를 할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남자아이는요 1시간 못하게 했더니 공부를 1.5분 더 했어요. 여자아이들은 2.4분 더 했고. 이 얘기는 뭐냐면요 게임을 못하게 했다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할 게임 우리의 무기로 쓰면 돼요. 핸드폰을 언제 사주냐, 게임을 언제부터 시켜줘야 되냐. 저는 이거를요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 PD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하루 30분 함께 있는 시간의 힘의 저자이신 김석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내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석입니다. 대학생인 아들과 고등학생인 아들을 둔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평소 거실 교육에 대한 철학을 정말 진심으로 설파하시고 있으신데요. 하루 30분 거실에서 시작된 우리 가족의 조용한 기적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 이런 측면으로 거실 공부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진실을 몇 가지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네, 거실 교육에 대한 오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실 교육은 공부하자는 이야기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실 교육은요,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차를 마시고 보드게임을 하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모든 활동을 하는 걸 거실 교육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도 같이 성장하는 것을 거실 교육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애초에 이런 거실 교육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리모컨 쟁탈전이 거실 교육의 시발점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리모컨을 쟁탈전을 하는 모습을 아내가 보고요 한심하다, 그런 아빠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갈 때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거기서 큰 소파에 누워서 벽걸이 TV로 야구를 보는 게 나의 로망이다, 그게 생각해서 그걸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사 가봐도 내가 거기서 야구를 보지 못할 것 같더라고. 내가 또 거기서 애들하고 싸우고 있으면 아내한테 얼마나 또 핀잔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럴 거면 거실에서 TV를 버리자. 이게 거실 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대신 그러면 야구도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도 또 중요한데요. 거실 교육을 하려면 거실에 TV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요 그 TV를요 안방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누가 좋은지 아세요? 부부가 좋죠. 부부가 너무 좋아요. 거실에서 애들이 게임하면서 놀 때 우리는 안방에서 영화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하죠. 그래서 이제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돼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보면요, TV를 너무 좋은데 애들 때문에 없애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반대예요. 집이 즐겁고 행복하려면요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거실 교육을 하려면 거실이 커야 한다. 인스타그램에 댓글에 이렇게 남겨요. 내년이면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때부터 거실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속상해요. 왜냐하면 거실이라는 것은요, 집에서 가족이 모이는 곳은 다 거실이에요. 그 곳에서 가족이 모여서 그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거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그대로 가족이 거실에 모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요, 거실이 작을수록 거실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집에서 제일 큰 공간이 거실입니다. 거실에서 공부할 때는 조용해야 한다. 그거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거실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으면 설거지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숨지기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저희 집 거실은 어느 정도냐면요, 고3 아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저는요 그 맞은편에 안마 의자가 있거든요. 안마 의자에서 그것도 하고요. 그리고 엄마는요 거기서 설거지는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빨래도 옆에서 개요. 거기까지도 아들이 백색 소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실에서 조용해야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다녔던 독서실 있잖아요. 독서실에서 이 샤프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도 신경 쓰인다, 숨소리가 너무 크다. 우리 집은요 커피숍 같은 분위기입니다. 옆에서 누가 떠들든 뭐하든 이거는 확실해요. 조용한 분위기보다는 백색 소음이 있는 분위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집중이 안 된다면
방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을 거예요. 아빠 난 방에서 가서 하겠다. 그런데 아들은요 스터디 카페도 가서 해보고 학교에서 남았어도 해보고 다 해본 다 거예요? 해봤는데 거실에서가 제일 잘 된대요. 제일 편안하고. 생각해보세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졸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죠. 그냥 자죠. 힘들잖아요. 네, 피곤하잖아요. 네. 우리 집 아들들은 집에 거실에서 공부할 때요. 네. 피곤하면 자기 방 침대에 가서 누워서 쉬어요. 그리고 시간도 되게 절약돼요. 그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공부에 대한 욕심을 어떻게 심겨주셨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제가 일화를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2명입니다. 첫째는 공부를 잘해요. 책을 너무 많이 읽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잘해요. 근데 둘째는요, 저희가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첫째는 방에서 그냥 최상위권이니까 항상 최상위였고, 둘째는 시험을 봤는데요, 방에서 그냥 중상위권?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둘째도 공부를 잘하는 맛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요, 제가 한번 얘랑 한 빡세게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문도 제가 가르쳐주고, 그리고 역사 같은 것도 같이 공부하고. 다른 중학교 1학년 애들은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거든요. 1학년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저희는 시험을 대비해서 한 3주, 4주 전부터 정말 빡세게 했어요. 고등학생처럼. 왜 이렇게 빡세게 했냐면, 한번 빡세게 하면 공부 점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거부감은 없었어요? 아니죠. 진짜? 아빠가 옆에서 같이 하고, 그리고 둘째도 형이 잘하니까 자기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방법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 공부 얘기할 때요,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 방법, 그런 그 느낌을 알려주려고 그때 진짜 열심히 해서 둘이 중상위권이었다가 상위권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과목은 같이 했어요. 같이. 저도 역사를 그때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설명하면서 공부하고, 저도 이렇게 설명해주고, 아들도 저한테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되게 재밌게 했어요. 공부를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지를,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들한테 한문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요새 애들은요, 한문을 진짜 몰라요. 아니, 쓸 일이 없잖아요. 쓸 일이 한자 없어요. 이런 거. 예. 얼마나 모르냐면, 자기 이름의 한자도 보면 몰라요. 동력 동을 몰라요. 그래서요, 제가 아들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했죠. 얘는 백지다. 정확히 파악하니까요, 아들한테 가르쳐 줄 때 얘가 몰라도 아무런 저의 스트레스가 없어요. 하면 왜 수준을 아니까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가르쳐줬죠. 아내도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아이 가르쳐줄 때 되게 웃으면서 한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을 가르쳐줄 때요,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얘 수준이 어느 그 정도인지. 만약에 수학을 가르쳐주더라도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5학년 수준이면 5학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쳐줘요. 잠깐만요. 하나 여쭙고 싶어요. 저는 확 와닿는데, 저도 제 아들 정원이 공부를 가끔씩 봐주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맨날 뭐 언어가 중요해요, 대화가 중요하지만 파이어가 몰라요. 야, 이걸 몰라? 집중을 안 해? 항상 하는 말. 아빠가 잘하라는 얘기 아니야. 집중을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거. 당연히 팁이 있죠. 아들을 가르치면서 또 하나의 사례가 있었어요. 친환경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수행평가가 있어요. 친환경. 친환경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아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좀 언성이 좀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아들의 얼굴에 표정을 봤거든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은지 아시죠? 내 표정이 안 좋으니. 그래서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줄 때 아이 표정이 안 좋으면 자기가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왜 친환경 때는 아이 표정이 안 좋았냐면요, 제가 아들의 친환경에 대한 수준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중학생 정도 되면 친환경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친환경에 대해서 아예 몰랐어요. 그 수준을 파악했으면 제가 그렇게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질 리는 없을 거예요. 아이의 표정을 보세요. 표정을 보고 아이 표정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내가 잘못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나 엄마들이 반성도 안 하고 그대로 계속 가르칠 바에는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인상 깊은 질문이 있었어요. 한 초등학교에 강의를 갔는데요, 아빠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뭔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한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할아버지한테 종아리 맞으면서 한문을 배웠다. 그게 너무 인생에 도움이 됐다. 그래서 자기도 아이들한테 좀 엄하게 한문을 가르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는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하게 가르치는 거는 나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공부를 하고 반성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거실 교육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부모가 할 수 있다. 자기 남편은 샐러리맨이어서 퇴근 시간이 너무 늦고 집에 오면 좀 쉬려고 안방에 들어서 TV를 보려고 하는데 거실에서 애들하고 그 같이 있으라면 우리 남편은 죽으란 말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보고 안쓰럽더라고요. 이거는 아버지 이펙트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하버드생 중에 집안도 좋지 않고 외모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항상 행복해 보이는 아이가 있었대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그런 아이의 집에는 좋은 정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에서 나온 그 아이는요, 8남매의 한 아이였어요.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공이었습니다. 매일 일을 나가셨고 집에 밤 늦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그 아버지는요 항상 집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8남매를 자기 무릎에 앉혀가지고요 물어봤대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니?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리고 그 아이는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빠 무릎에 앉아서 아빠의 그 손에 묻은 기름때를 닦으면서 아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얘기하는 그 순간이요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도 아들한테 그랬어요. 자기도 오늘 너와 함께 이렇게 나누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집에 와서 거실에 머물고 있으면요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힘이 됩니다. 저는요 불량 아빠였습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 유치원 시절이 기억나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솔직히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 6살, 4살일 때요 아내가 외출을 나갔어요. 일요일이었는데요 형은 책을 읽고 있었고 근데 저는 전날 회식을 해가지고 피곤해서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당연히 불량 아빠이기 때문에 애들하고 놀아줄 생각은 하진 않았던 아빠였어요. 근데 둘째 현이요 저한테 팽이를 들고 오는 거예요. 4살 때 아빠 놀아주라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현한테 1시간 후에 놀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파에서 또 잠을 잤죠. 근데 30분 정도 지났을까? 눈을 딱 떴더니요 현이 바로 내 앞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 아빠 이제 놀아줄 거야?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다렸다.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아들이 이렇게 놀아주라고 이 앞에 있는데.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 팽이를 가지고 놀았어요. 2시간 정도 놀았는데요 밤에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아들이랑 노는 게 즐겁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이 변하는 날이 이 날이었어요. 골프 치는 사람, 유견 속 회식이라는 이런 불량 아빠에서요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아들이 노는 게 즐겁다라는 걸 알았어요. 맞벌이 부부 시간 없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인생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부터는 회식도 당연히 줄이고 골프 치러 가는 것도 당연히 줄이고 그런 거를 줄이면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맞벌이 부부도 있고 피곤한 아빠도 있지만요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작가님, 이번 기회에 거실 공부가 아니라 거실 교육을 제대로 도전해보고 싶은데 부모님들께 좀 시기별로 가이드라인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는 분들은요 저희 집 거실하고 똑같은 거실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은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는 집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뭐 하겠어요? 당연히 공부하죠. 수능 공부. 그래서 저희 집은 스터디 카페처럼 만들어낸 집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거실 중앙에 큰 책상을 놓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아이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 리모컨 쟁탈전을 한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과감히 집에서 TV를 버렸어요. 거실에서 TV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실 중앙에 책상을 비치했어요. 아이들이 책 읽기를 좀 흥미를 붙이고 거기서 책을 읽으라고. 그런데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초등학교 저학년 전까지는요 책을요 책상에서 읽지 않습니다. 그냥 소파에서 읽거나 바닥에 누워서 책을 읽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책상을 치워야겠다. 그래서 책상을 벽으로 붙였어요. 그리고 거실 중앙에 공간이 남잖아요. 카펫을 깔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와 몸으로 노는 게 다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드게임도 하고 카드놀이도 하고 누워서 만화 삼국지도 같이 읽고 거실 바닥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의 니즈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요 숙제가 생겨요. 학교에서도 숙제 내고 학원에서 숙제 내요. 그럼 아이들이 바닥에 엎드려서 숙제를 하려면요 너무 어려워요.
허리도 아프고 하여튼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숙제를 하려면 앉아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때도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도요 노는 게 주예요. 당연히 엄마 아빠랑 그때도 계속 보드게임이에요. 보드게임이 좀 업그레이드 될 뿐이지. 그래서 저는요 식탁을 좀 공부하기 편한 나무 식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아들 둘과 숙제를 할 때는 거기서 숙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앉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미디어 컨트롤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게임, 유튜브 시청 이런 미디어를 할 때 부모와 어떻게 조율을 할지. 저희 집은요 거실 중앙에 큰 책상 하나에요 컴퓨터 2대를 설치했어요. 이 시기에 저는 아이들이 컴퓨터를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이 바닥에서 놀지 않고 컴퓨터 책상에서 게임을 하는 게 주였어요. 그러면 왜 이때 했냐? 애들이 중학생이 되면요 아이들과 조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들도 주장이 강해지기 때문에 엄마 아빠랑 이렇게 조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우리 집 거실을 스터디 카페로 바꾸는 건 어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요 좋아, 이렇게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집 컴퓨터가 설치된 책상을요 거실 중앙에 있던 걸 벽 쪽으로 밀었어요. 그리고 큰 소파가 있었잖아요. 그 소파를 버렸어요. 왜냐하면 소파가 너무 큰 공간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소파를 베란다 쪽으로 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장도 반대쪽으로 옮겼고요. 그래서 거실 중앙에 큰 공간이 생겼거든요. 그 공간에 큰 책상 2개를 넣었어요. 큰 책상 2개를 넣고 우리 집을 스터디 카페처럼 만들었어요. 그 누구보다 놀이의 진심이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놀이가 왜 중요한지, 아드님이랑 어떻게 놀아주셨고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남자애들은요 거의 90% 이상이 다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여가생활로 하는 남자애들이요 부모가 컨트롤하기가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게임 하나만 집중하면 되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게임 가이드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게임 가이드를 하면 엄마 아빠가 게임을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이 게임을 우리의 통제 안에서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어떤 게임을 하면 아이들이 통제 밖으로 벗어날지, 시간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언제 할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얘기만 들어도 돼요.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요 게임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게임은요 아이들의 여가 활동이에요. 저희 수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한테 왔어요. 아빠, 우리 집도 이제는 컴퓨터를 사야 될 것 같아. 왜? 했더니 아빠, 다음 달에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게임이어서 이걸 집에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는 게임을 해야 되겠구나, 집에서. 그리고 저는 원래 스타크래프트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게임을 좀 아는 아빠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게임을 해야겠구나. 그 전까지는요 엄마 아빠 핸드폰으로만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게임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 3가지 약속을 내밀었어요. 3가지? 3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 컴퓨터는 거실에 설치하자. 2번째, 컴퓨터는 노트북 말고 데스크탑으로 사자. 3번째, 게임은 거실에 있는 컴퓨터로만 하자. 그 대신 핸드폰에 있는 게임 앱은 지워달라. 이렇게 아이들한테 3가지 약속을 내밀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이들은 지금 좋은 컴퓨터를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빠 할 수 있어. 오케이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종이에 그걸 써서요 벽에 붙였어요. 약속, 계약서를요? 계약서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를 사기 전에 이런 약속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컴퓨터를 다 하고 나서 애들이 게임하는데 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이제 계약서를 쓰자. 그렇게 하면 조율이 힘들어요. 회사도 가서 그렇잖아요. 아무리 나쁜 규정이 있어도 그 규정이 회사의 규정이면 따르죠. 그래서 처음에 엄마 아빠가 게임 가이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네. 컴퓨터를 거실에 설치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딱 갑자기 드는 생각, 이거를 사모님이 옆에서 기다려주시기 쉽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왜 사심 채우려고 해? 그런 측면에서 사모님을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저희 아내는 게임을 하지 않는 아내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 공부에 방해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 게임은 게임이다, 공부는 공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컴퓨터를 사는 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컴퓨터 한 대는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내가요 컴퓨터를 사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짜증을 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아들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옆에서 그거 구경하는 아들은 더 이해를 못해요. 시간이 2배로 들어요. 예, 한 하고 명이 1시간 하면 얘는 얘는 구경하면서도 공부 안 해. 또 자기 할 땐 또 형이 와서 또 구경해. 그러니까 아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럼 우리 컴퓨터를 한 대를 더 사자 이 얘기를 했다가요 진짜 아내한테 맞을 뻔했어요. 아내가 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미쳤어? 지금 있는 한 대도 네. 골치 아파 죽겠는데 한 대를 더 사자니 그게 말이 되냐고 아내를 설득을 했죠. 원래 게임은 팀전 같이 하면 더 재밌고 그리고 한 번 할 때 둘이 같이 하면 시간도 절약될 수 있다. 이렇게 아내를 한 1시간 정도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컴퓨터 한 대를 똑같은 사양으로 하나 샀어요. 그리고 옆에 비치를 했죠. 거실에 2대. 처음엔 아내는 우리 집을 PC방을 만들려고 하냐, 남편이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잘했네. 왜냐면요 둘이 주말에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한 명이 한 명한테 야 너 할 거 다 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시간 맞춰서 깔끔하게 같이 한 거예요. 깔끔하게. 형제 2명이요. 둘도 없는 친구가 됐어요. 이 형제는 컴퓨터 2대를 사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엄마들이 알아야 되는 게 공부의 진실이라는 책에 일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한테 게임 1시간을 못하게 하면 그럼 얘네들이 공부를 할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남자아이는요. 1시간 못하게 했더니 공부를 1.5분 더 했어요. 여자아이들은 2.4분 더 했고. 이 얘기는 뭐냐면요. 게임을 못하게 했다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할 게임 우리의 무기로 쓰면 돼요. 보상. 어차피 할 거니까. 핸드폰을 언제 사주냐? 게임을 언제부터 시켜줘야 되냐? 저는 이거를요. 대부분의 학생이 핸드폰 사줄 때 사주고 대부분의 학생이 게임을 할 때 게임을 시켜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엄마들은 자랑을 해요. 우리 아들은 중학교 때까지 핸드폰을 안 사주고 고등학교 때 사줄 거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핸드폰은 보물이거든요. 고등학생 때 보물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핸드폰을 하고 싶겠어요. 근데 사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은 뭐 뇌에 안 좋다. 남들 할 때 다 해주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스마트폰을 안 사주고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거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스마트폰을 사주고 어떻게 아이들이 이거를 자기 스스로 활용을 하는지 게임을 하게 해주고 이걸 어떻게 자기 여가 생활로 하게 하는지 이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초등학번, 중등학번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가이드라인 한번 말씀해 주실 될까요? 저희는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스마트폰 자유롭게 하라고 해요. 공부하는 시간에는 저희 집은요 안방에 핸드폰 바구니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에는 안방에 핸드폰 바구니에 스마트폰 남는 시간, 여가 시간에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당당하게 그때 하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스마트폰을 하는 거랑 게임을 하는 걸 저희가 훈련을 했거든요. 규칙을 세워서 이때 하는 거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게 몸에 배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된 이후부터는요. 스마트폰이나 게임을요. 저희가 어떻게 통제를 하거나 이젠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현은요. 엄마 아빠가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요. 방에 들어가서 보라고 합니다. 아이들도요. 자기는 공부하는데 엄마 아빠가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요. 자기도 좀 싫어해요. 공부에 집중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는 재밌는 거 보면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최진석 교수님이 시선의 높이라고 말했거든요. 시선의 높이가 일치하면 공감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주말에 아이들하고 이번에는 2시간 연속 공부를 하자. 이렇게 됐어요. 애들이 고등학생 때인데요. 첫째하고 둘째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요 식탁에서 공부를 했어요. 좀 떨어져서 공부를 했는데요. 식탁에서 제가 핸드폰을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딱 그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시선의 높이. 내가 여기서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하고 시선의 높이가 같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어려운 책을 가지고 와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딴짓을 하거나 둘이 잡담을 하거나 화장실 가도요. 전혀 거슬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지금 죽겠으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힘들어요. 2시간 앉아서 이 책을 읽기가. 그래서 엄마 아빠들도요. 아이들과 공부할 때 시선의 높이를 똑같이 힘든 걸 하면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눈에 거슬리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수능 만점자 아빠가 노동자였는데요. 그 아빠가요. 자기 아들이 공부를 할 때 자기는 벽돌책을 읽었대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됐대요. 근데 아들이 너무 힘든 공부를 하니까 자기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벽돌책을 몇 번이나 읽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 먹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아빠 엄마가 거실에서 몰입해서 책을 읽고 있으면요. 자기들이 살짝
밖으로 벗어나서 잡담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다가도요, 다시 돌아와요. 엄마, 아빠 하는 곳으로. 저는 당연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는데요. 공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수업이에요. 얼마나 잘 가르치는 선생님인가. 두 번째는요, 분위기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공부를 하는가. 이 두 개가 답니다. 이번에 TV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교육 전문가들이 학군지로 가면 다른 건 몰라도 학생들의 분위기는 되게 높아져 있다. 제가 대치동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요. 중학생 학원 앞에 이런 게 걸려 있더라고요. 죽어라 공부해도 죽지 않는다. 이런 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치동 애들은 너도 하고 너도 하고 너도 하니까 그냥 나도 한다. 그냥 공부만 계속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됐죠. 근데 지방 애들은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 기간만 하고 고등학교 가서 좀 열심히 해요. 근데 고등학교 돼서 열심히 하면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애들은 친구들이 페이스메이커예요. 지방에서는 이렇게 친한 친구들끼리 페이스메이커를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요, 그렇겠네요. 부모님이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외래에 지인들이 가끔 올 때 있는데요, 저희 아들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그렇게 잘할 수 있냐.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정답을 말해줘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집에 가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무조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실제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아이들을 커가는 시간 동안 그 많은 시간을 자기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보내면요, 나중에는요, 좋은 관계 형성이라는 보물이 자기한테 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공부를 잘하려고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보물은요, 관계 형성입니다. 육아의 끝은 독립이 아니라 관계 형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립이라고 생각하면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조바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관계 형성이라고 생각하면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관계 형성을 위해서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대학생, 고등학생 아들과 친할 수 있냐? 근데 저는요, 아들들하고 친한 게 뭐가 대수냐? 그걸 이렇게 대단하다고 묻지? 그런데 자꾸 반복하면서 묻니까요, 깨달았어요. 아이들하고 친해지는 게 그냥 당연히 얻어지는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하고 친해지려면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30분 집 거실에 머물러 있는 그 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석 작가님의 신간도서 하루 30분 함께 있는 시간의 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